수요 정책은 그냥 규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끊임없는 정책을 피겠다고 하는 것은 반복적이고 끊임없는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이 서울을 규제하고 있는 동안에 빨리 서울 주변이라든지 경기도 인천권에다가 공급을 빨리 하려고 하겠죠. 네, 그게 아마 향후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상승 국면이고요.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상위 한 10개 지역들은 계속 상승입니다. 0.1포인트 전후로 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많이 오르는 편이에요. 그 정도면은. 그래서 경기도를 선택하신 분들은 그래도 성공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스마트 튜브의 김학렬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정책 얘기는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고, 현재 그러면 이제 9.7 대책을 기다렸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요거 보고 나서 뭔가 판단을 하겠다 해서 약간 시장에서 좀 이렇게 대기 상태였던 분들도 있는데, 지금 매수자 매도자 둘 다 이번 대책 이후에 좀 어떻게 심리가 바뀌었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번 대책은 큰 영향은 없었을까요? 매도자 입장에서 팔아야겠다라든지,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사야겠다 안 사야겠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워낙 뭐 정태희 대표님 같은 전문가분들 있어서 모르겠지만 이번 대책을 기대하신 분이 주변에 없어가지고 잘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모르겠고 저만 기다렸거든요. 댓글 보면은 네, 댓글 이거 대책 나오면 판단한다 이런 분들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대책을 보고 결정한 것들이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공급 부족은 확정이 되어 있고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반복적인 정책도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이것들을 이제 예전처럼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전국적으로 다 할 것이냐, 뭐 서울만 할 것이냐 이런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틈새 시장을 잘 노려야 되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막 기다렸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지방에 좀 본격적인 투자를 하려고 기다렸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저도 솔직히 기다렸었고요. 근데 전혀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것 같고, 서울은 규제를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은 그냥 지금 요 상태대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 경기도부터 좀 어느 정도 혜택이 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전혀 없어서 오히려 경기도까지 좀 규제적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의사결정이 달라질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마 추석 전에 규제 지역이 지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떴던 지역들. 그래서 이제 그 지역들,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을 뭐 노리셨던 분들은 좀 의사결정을 더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 6, 7월에 많이 올랐던 지역들, 그렇죠, 경기도도 그렇고 뭐 서울도 그렇고. 아니 노골적으로 말씀드려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마포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광진구라든지 동작구, 양천구, 뭐 강동구 이런 데들 있잖아요. 뭐 경기도는 과천이 있고요. 근데 분당도 포함이 되긴 할 텐데 분당은 지금 규제적 포함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정책적으로 하시면 안 돼. 왜? 1기 신도시 지금 추진해야 되는데 규제적으로 지정이 되면은 아예 진도 안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분당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제 노후계획 특별법 1기 신도 중에서는 분당 망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고 그나마 사업성이 제일 높은 곳이라서, 그래서 분당은 좀 조건상 보게 되면 올해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규제적으로 지역 지정될 만한 조건은 갖췄는데 지정하는 순간 그냥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하고도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과천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당은 대두하지 말아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규제 지역도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정부 관계자들 얘기를 보니까 토어제를 국토부 장관으로 바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번에 9월 30일이 원래 만기잖아요. 그 1차적으로 이제 확대 재지정했던 게 9월 30일까지였는데 뭐 당연히 연장이 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슈일 텐데, 솔직히 토지는 정치적인 이슈가 더 크다고 좀 봐요. 이건 시장 영향력보다는. 왜냐하면 그냥 규제 지역은 토지 과열, 뭐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텐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말 그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특히 올 2월달에 오세훈 장이 해제했다가 3월달에 다시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욕을 바가지를 먹었거든요. 그때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럴 텐데, 그래서 아마 오세훈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당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지정을 안 할 지역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년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처럼 작용을 할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은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박주민 의원이라고 있어요. 뜬금없이 오세훈 시장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몇 선을 했는데 아직도 서울 공급 문제를 해결 못했냐라고 공격을 한 거예요.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너네들이 공급 안 한 거 아니냐, 박원순 시장 때. 그래서 다 뭐 정비 사업을 400개나 해제해놓고 내가 그래서 뭐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으로 19년 걸리는 것을 13년으로 땡겨놨다라고 좀 주고받았거든요. 이게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마 양쪽에서 그 카드를 쓸 것 같아요. 오선 시장은 되도록이면은 이달 말에 9월 30일 날 또 뭐 보도자료가 아니라고 나왔는데 발표할 것 같은데 서울시만의 공급대책이 발표된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조금 이제 반격을 하기 위해서 박주민 의원이 좀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힘을 실어 주어야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토지거래가 카드를 갖고 있는 거죠. 박주민 의원한테 좀 힘을 밀어주려고 뭐 이런 좀 정치적인 의도가 보여서 예, 이제 정치 사람들 다 이제 선수들이 됐으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서울시의 향후 내년 지방선거까지의 공급과 이제 규제 어떻게 될 것인가의 좀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규제가 좀 늘어난다고 보면 이게 공급에는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뭐 이래저래.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서울은 어차피 공급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이제 규제, 그러니까 수요 정책이라고 하는데 수요 정책은 그냥 규제 정책입니다. 네. 수요를 억제하고 규제하는 정책 일본도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이고 끊임없는 정책을 피겠다고 하는 것은 반복적이고 끊임없는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이번에 대통령님 그 100일 간담회 때 발표했던 얘기들일 텐데 그래서 결국은 서울은 규제를 할 것이고 이제 이 서울을 규제하고 있는 동안에 빨리 서울 주변이라든지 경기도 인천권에다가 공급을 빨리 하려고 하겠죠. 예, 그게 아마 향후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머니트렌드 2026의 이제 키워드로 수렴을 좀 잡아주셨어요. 수렴. 네. 뭐 두 가지가 수렴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양극화하고도 유사하면서도 좀 다른 의미일 텐데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모인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파인 곳이 있으면 물이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하나는 이제 입지가 좋고 상품이 좋은 쪽으로 모인다는 하나가 있고요. 두 가지 카테고리니까. 또 하나는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갈 수밖에 없는 곳으로 모이겠다고 하는 거죠. 2차적, 3차적 선택을 하는 지역들. 그래서 결국은 돈이 있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자꾸 일로 가야 될 텐데 문제는 여기가 공급이 많지가 않아요. 향후에도 많지가 않아서 여기는 아마 더 많이 오르게 될 거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쪽은 아마 어쩔 수 없이 가는 층들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오르긴 하겠지만 여기는 아마 좀 예상외로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선별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썼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냥 좋은 상품 가는 게 맞는 정답이라는 얘기고요. 이쪽에서는 조금 정책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들과 조심해야 될 것들을 좀 나눠서 썼으니까 그렇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책에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 내년도 부동산 정책을 뭐 크게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정책 자체는 공급을 한다고는 하지만 공급이 쉽지는 않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유동성도 풀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면 전월세 시장이 좀 올라가면서 또 매매가를 또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건지 네. 뭐 어떻게 좀 보세요? 이 전월세 시장의 어떤 불안 요소는 지금 뭐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결될 방법도 딱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뭐 전월세 시장이 안정된 곳은 계속 안정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상향으로 수렴되는 곳들은 네. 전월세가 올라간다고 매매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수요가 많은 거예요. 공급 대비.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실제 실거주할 수요도 많을 뿐더러 자산의 에셋 파킹을 네. 하고 싶은 수요도 많기 때문에 여기는 전월세 상승과 무관하게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아마 전세 월세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고가 월세도 아마 이 부분에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밑에 이제 하향 수렴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섞여 있을 것 같긴 해요. 전세가 올라가는 지역도 있고 내려가는 지역이 있을 텐데 이슈에 따라 좀 다를 것도 같기도 하고 정책에 또 따라서 규제가 있으면은 또 빠지기도 하고 또 없으면 올라가기도 할 지역이기도 하고 왜냐면 또 그것도 모이는 곳이니까 그래서 전월세가 올라가서 올라갈 것들은 이 하향 수렴하는 곳에서는 아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거기도 공급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전세가 올라가는 것들을 이용해서 투자하실 분들은 상향 수렴하는 곳들보다는 하향 수렴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네. 이거는 또 지역에 따라 상품에 따라 좀 다르다까지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저는 이번 97 대책을 딱 보면서 앞에 공급 쪽보다 뒤에 마지막에 나왔던 토지랑 이제 대출 규제를 더 하겠다는 네. 거 여기 파트가 어찌 보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도는 토지에 더 늘어나고 이제 규제 지역이 더 늘어나겠구나. 근데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규제라면 결국에 매매 수요를 전월세로 보내는 거니까 그러면은 전월세 쪽은 어쨌든 올해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는 맞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건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공급이 적으면 전월세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네. 철저하게 실수요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는 안 살면 고만이거든요. 그런데 전월세는 이사를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가 아니면은 비아파트라도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난 4년 동안에 통계에 여러분들 관심 없어 안 보셨겠지만 비아파트 쪽은 공급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아예 없었다고 봐도 간주할 만큼 급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비싸기 때문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비아파트를 선택할 여지도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싼 돈을 주고 아파트 좀 저렴한 걸 가거나 아니면 지역을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월세 시장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거는 거의 확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뭐 요즘에 유튜브도 워낙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이제 전세 만기될 때쯤 보통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분들이 나가서 이제 재계약을 하려고 보면 전세나 뭐 월세가 많이 튀어 있을 텐데 이게 또 다시 매수 수요로 가게 되잖아요, 보통은. 네. 근데 이거를 대출 규제와 토어제로 또 막아버리는 구조로 간다면 결국에는 도저히 올려줄 수가 없으니까 월세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까? 이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임차인들도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가고요. 임대인들도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가는 게 양쪽으로 가기 때문에 월세는 지금 많이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 뭐 10년 전, 20년 전에는 8대 2였어요. 그러니까 네. 전세가 8이면 월세가 2였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55대 45거든요. 네. 물론 전세가 조금 아직도 많긴 해요. 물론 이제 다세대 빌라까지 합치게 되면은 월세가 더 많습니다. 근데 아파트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 전세가 거의 한 6대 4 가까운 비율로 많긴 한데 이 비율이 아마 요 추세가 지속되면은 월세가 더 많아질 거예요. 1, 2년 네. 안에. 예, 그래서 그것들은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된다고 치면 결국에 뭐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집을 살까를 고민해 보겠지만 현금이 뭐 좀 적으신 분들, 내가 가고 싶은 동네 대비 그런 네. 분들은 뭐 대출도 규제가 계속 되고 뭐 월세는 올라가고 뭐 전세도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또 집을 결국에 사고 싶어도 사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냥 그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청약도 결국은 쉽지 않고. 선택을 해야죠. 제가 그래서 이제 올 초에 냈던 책이 경기도 부동산의 힘이었어요. 근데 네. 저도 그것도 작년부터 예측이 됐던 거여서 경기도를 사라는 주제였었거든요. 살 거면 이런 아파트 사라라고 경기도 부동산의 힘을 썼었는데 그래서 경기도를 선택하신 분들은 그래도 성공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나중에 서울로 입성하기에도 경기도의 새 아파트로 좀 시세 상승을 된 상태에서 서울에 구축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분들은 사회 초년생들이 서울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예 경기도 인천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안 하는 분들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좀 캠페인을 좀 해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교통망이 좀 뚫리게 되면은 이래서 GTX A, B, C 이 책에도 많이 담아놨는데 GTX A, B, C는 지금 이제 착공을 했거나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시권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출퇴근을 1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입지라고 하면은 새 아파트라고 하면은 경기도 인천에서 선택을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조금 뭐 심리적으로는 부담스럽더라도 좀 경기도 쪽으로 돈에 맞춰서 나갔다가 그렇죠. 거기서 돈을 좀 뭐 벌어서 다시 들어오는 전략을 써야 된다. 집을 안 사는 것보다는 그렇죠. 차라리. 예. 왜냐면 서울에서 월세 살던 분들은 평생 못 살 거예요. 저는 그건 단언컨대 서울 월세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못 살 것 같아요. 이제 아예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데 투자해서 돈이 없어서 월세 사는 거랑 다르게 그냥 처음부터 그냥 돈이 없기 때문에 월세 사시는 분들은 네. 서울의 아파트는 못 삽니다. 예, 경기도에서 다시 올라와야 돼요. 요즘에 서울 아파트 월세도 네. 이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져가지고 예. 뭐 정말 쉽사리 낼 수 있는 수준을 막 넘어서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늘 모니터링하는 단지가 엘스랑 리센치예요. 잠시 네. 제 두 개 단지가 지금 만 세대이기 때문에 제일 인기 있는 단지고 2년 전에 200만 원 전후였거든요. 84 네. 기준으로 지금 400만 원 전후가 됐어요. 400만 원이면은 웬만한 월급쟁이들 월급이거든요. 네. 맞벌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사람의 월급을 다 월세로 줘야 돼요. 그게 지금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뭐 안정화되기보다는 뭐 좀 상승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 현재 그렇죠. 상태에서는요. 예,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게 400만 원 월세 뭐 투자를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거 대출 받으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400만 원 월세를 내느니 이걸 뭔가 투자해 놓는 게 훨씬 더 단순 생각하면 거의 한 10억 정도 빌릴 수 있는 이자 정도긴 한데. 예. 그러니까 차라리 10억이면은 서울에 웬만한 재개발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일 텐데 아무튼 좀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항상 그 대출 규제든 뭐 세금 규제든 이런 것들이 연말에 좀 나오거든요. 항상 네. 뭐 내년도 뭐 이렇게 조금 계획 세울 때쯤 해가지고 뭐 12, 16 대책 뭐 이런 것처럼 항상 뭐 10월이나 11월, 12월에 한 번씩 나오는데 아직 세금 얘기는 요번에도 빠졌기 때문에 네. 어떻게 요번 올해 이 가을 겨울은 넘어가고 내년에 나올 거로 보세요? 아니면 내년도 아예 확실히 그냥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뭔가 세금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보세요? 이것도 뭐 요거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에 종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의외로 답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다 네. 예측을 했었던 것들이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지금 세금 규제를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도 세금 규제를 받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규제 지역들은 특히 더 그렇고요. 지금 양도세부터 보면은 5월 9일까지 유예를 한 거지 네. 법은 중과예요. 그리고 이미 종부세도 중과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도 중과를 받고 있어요. 이거는 심지어는 비규제 지역에서도 중과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고 계신 게 이미 중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아파트 투자를 모의 못하고 있어요. 취득세부터 좀 막히니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종부세까지 가기도 전에, 보유세까지 가기도 전에. 그래서 이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센 규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규제적으로 확대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 더 나온다라기보다는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잖아요. 그게 네. 그게 증세잖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할 거고 이제 그렇게 될 거고 내년에 양도세 같은 경우는 5월 9일에 1월달 2월달 발표하긴 하겠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를 그냥 안 하면 돼요. 그건 대통령이 네.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전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분위기를 보겠죠. 근데 지금 이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규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와서 난 세금을 규제 안 하겠다고 한 이유가 난 그때도 웃겼는데 해제를 다 중과를 배제시켜 놓고 그 얘기를 했으면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네. 이미 중과를 하는 상태에서 세금 규제를 안 했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부동산을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아니면 너무 많이 알아서 사람들을 갖고 노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미 좀 규제를 받고 있는 것들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으로 뭐 규제 지역을 확대한다든지 공정시장 가액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양도세 중과를 그냥 유예한 것들을 없앤다든지 자연스럽게 중과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중과한 거를 살짝 유예시켜 놓은 거일 뿐인데 예, 그렇죠. 이게 돌아가면은 사실상 이제 다시 중과로 더 강하게 가는 것이고 네. 여기서 완화를 시켜야 어찌 보면 옛날 뭐 과거 평년 정도의 세율로 가는 건데 완화로 가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 나는 중과를 하기 위해서 세법을 개정한 적이 없다. 네. 세법 개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 중과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추석 때쯤 돼가지고 가장 그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민감해지잖아요. 네. 그때쯤 돼서 뭐 이제 지방으로도 사람들이 워낙 또 교류가 많아지면서 이제 민심이 바뀐다 해서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시장은 좀 어떻게 움직일 걸 보세요? 지금은 뭐 통계로는 약간 뭐 상승세가 많이 눌려 있다, 뭐 살짝 반등한다, 뭐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부동산원이나 KB나 부동산 124 통계를 매주 보고 있는데 서울은 상승 국면이고요.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상위 한 10개 지역들은 계속 상승입니다. 0.1포인트 전후로 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많이 네. 오르는 편이에요. 그 정도면은. 그리고 이제 지방은 여전히 마이너스 지역이 많고 근데 이제 지방에서도 숫자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최고가 지역들은 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 대구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지역별로 상품별로 따라서 봐야 되는데 아마 추석 전후가 되게 되면은 이제 실거주 문제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 문제라든지 10월달 되면 학교 배정 때문에 이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심 있는 층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런 학군지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원래 인기 있는 입지들은 이런 좀 뭐 급등은 아니겠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기조는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규제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규제 지역 확대가 네. 일단 왜냐하면 좀 분위기를 좀 눌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입지들 있잖아요. 그 지역들은 다른 규제 말고 그냥 규제 지역 확대하겠다 정도로 일단은 조금. 그러니까 어차피 지방은 규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시장이 네.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의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도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 또 규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의 상급지 그 10개 지역하고 경기도 몇몇 지역하고 그 정도만 아마 후보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에 거래량을 낮추는 식으로 해야지만 사실 좀 시장이 잠잠해져 보이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뭐 토어제든 뭐든 대출을 규제를 하든 거래량 자체를 급감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은 최근에도 거래 절벽이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더 심해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어차피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네.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이 좀 거래량이 많았어요. 11,000건에서 12,000건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일단 10,000건이 넘었거든요. 서울 네. 아파트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거는 극성수기 때 2021년도나 2020년도 통계랑 비교해도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많이 꺾였을 텐데 지금 이제 그 서울시 정보광장이랑 부동산원 통계가 좀 달라요. 부동산원은 한 달 후에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고가 하는 대로 특정이 되는데 한 지금 3,000건 뭐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0,000건에서 3,000건 정도 나왔으니까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통 투자 수요층 때까지 합쳐서 한 5,000건에서 7,000건 정도가 보통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투자 수요층이 없는 상태에서 실수요로만 규제를 한 상태에서 3,000건이니까 이게 뭐 적다면 적고 뭐 많지는 않지만 뭐 적다면 적을 텐데 그냥 보통적인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거래량이 유지되지만 네네. 가격이 좀 올라가는 지역들은 조금 규제를 하면서 좀 누르는 방향으로 그렇죠. 아마 네. 이제 내년에 어떤 정책 올해 말에 그런 것들이 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